50년간 한승우와 나는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처음엔 돈이 없다고 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결혼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말했다. 이미 부부로 오래 살아왔으니 이제 와서 결혼식을 올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의 결혼 50주년이 되던 날, 그는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다. 나와 함께가 아니라 그가 평생 사랑했던 다른 여자와 함께였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잘 차려입은 정장을 입고 다른 여자를 품에 꼭 안고 있는 내 남편.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들 사이에는 내 아들인 한주호도 있었다.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처럼 그 결혼을 축하하고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리고 지난 50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좁디 좁은 얼쇠방에서 시작해 우리가 함께 지은 정원 딸린 넓은 집까지. 주호를 키우며 모든 정성을 쏟았던 날들. 그리고 이제는 손자를 돌보며 또다시 희생하고 있는 지금. 70살, 50년이라는 지친 세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승우는 낮에 입었던 그 정장을 그대로 입고 집으로 돌아왔다. 단지 지금은 옷깃에 희미한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을 뿐이었다. 주호와 그의 가족도 뒤따라 들어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저녁 식사도 준비하지 않은 채. 주호가 스위치를 켜자 갑작스러운 불빛이 내 고요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그 질문이 우스꽝스러웠다. 내가 이 집에서 4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아들이 내가 애 여기에 있는지 묻다니. 내가 대답하지 않자 주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가식적인 걱정을 가장했다. 왜 잠자리에 안 가셨어요? 이렇게 어두운 데서 혼자 앉아 계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오늘 다들 어디 있었어? 승우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며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 그래. 오늘따라 이상하네. 그냥 묻는 거야. 어디 갔다 왔는지, 뭘 했는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내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날카로워졌다. 처음으로 정말 화가 났어. 그들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엄마, 예 그러세요.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별일도 아닌데 주호는 거짓말을 너무도 쉽게 내뱉었다. 그냥 볼일 좀 보고 왔어요. 별다른 일도 없었는데.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고 승우를 바라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으로 거짓말에 동의하는 모습이 참으로 비참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이 거짓말을 언제까지 이어갔을까? 나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줬다. 승우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정장을 입고 다른 여자와 결혼식장에서 키스하는 영상이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었다. 설마 나를 몰래 따라다닌 거야? 그의 첫 반응은 죄책감이나 후회가 아니었다. 단지 들켰다는 분노뿐이었다.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내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영상을 지웠다. 정말 실망이야, 제이. 내가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 우리가 몇 살인데 이렇게 유치하게 굴어. 몰래 뒤쫓고 근거 없는 의심이나 하고. 근거 없는 의심. 파울라는 유방암 말기야. 얼마 남지 않았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 나와 결혼식을 올리는 거였어. 죽어가는 친구의 소원을 어떻게 거절해. 괜히 너 걱정할까 봐 말 안 한 건데 이렇게까지 난리칠 일은 아니잖아. 나는 그를 바라보며 웃음이 나왔다. 50년 동안 나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결혼식을 다른 여자와 성대하게 올리고도 그것이 마치 이웃집게 산책시키는 일처럼 하찮은 일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리고 들킨 후에도 사과는커녕 모든 잘못을 나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곁에서 주호가 참견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 나이에 이런 걸로 질투하세요. 파울라가 죽어가는데 그 정도도 이해 못하세요. 정말 한심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주호는 이미 그의 편을 들고 있었다.
그의 아내 소령은 불편한 듯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주호야, 그만해. 그 순간 1살짜리 손자 재민이가 긴장된 분위기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주호는 늦게 얻은 아들을 끔찍이 아꼈기에 그제야 입을 다물고 가족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나와 스무만 남았다. 당신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는 한숨을 쉬며 소매를 정리하고는 소파에 앉았다. 왜 이걸 다들 앞에서 꺼내서 집안을 뒤집어 놓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용히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승우씨, 우리 이혼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정말 내가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거라고 믿었던 걸까? 제이, 그만해. 우리 나이도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의 말이 맞았다.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그 나이이기에 남은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필요 없는 존재로 느끼며 보낼 순 없어요. 후회로 가득 찬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끝냅시다. 나는 힘겹게 캐리어를 문 쪽으로 밀고 서둘러 신발을 갈아 신은 뒤 집 밖으로 나섰다. 70년의 인생을 살아오며 나는 이제야 모든 것이 얼마나 더덥고 빠르게 흘러가는지 깨달았다. 그 집을 나설 때 내가 가진 것은 단 하나의 캐리어뿐이었다. 나머지 것들은 모두 중요하지 않았다. 주호는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카운터 위에 있던 빈 유리컵을 집어들고 쓰레기통에 던졌다.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모자, 관계가 안전히 산산조각 난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나는 문가에서 마지막으로 주호를 돌아봤다. 하지만 그 순간 그를 향한 남아있던 애정마저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한주호,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내 하녀가 아니야. 나는 내 엄마야. 그런데 왜 내가 너를 위해 요리하고 청소하고 내 아이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마 내가 너를 너무 오냐오냐 치웠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겠지. 정말 실망이야. 주요. 내가 떠난 뒤엔 내가 이 가족을 위해 해왔던 모든 것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끝냈다. 그가 무슨 말을 더하든 무슨 변명을 하든 상관없었다. 나는 뒤돌아 걸어 나왔다. 문을 나선 뒤에도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내 알바가 아니었다. 그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한승 후에 집을 떠나 내 이름으로 남아있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 조용한 공간에 혼자 앉아 지난 몇십 년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승우와의 첫 만남은 지인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그는 나보다 1살 많았고 갓 대학을 졸업한 풋풋한 청년이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에 나가 5년 동안 혼자 힘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다. 승우는 전부 잘생겼으며 그 시절에는 다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가끔 우리의 배경 차이를 걱정했다. 우리 너무 다르지 않을까? 그 말을 듣고 나는 밤을 새워가며 그의 관심사를 공부했다. 그가 나를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에게는 3년 동안 사귀었던 연인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긴 연애에 지쳐 그를 떠났다고 했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타까웠다. 그가 그 관계를 위해 쏟아부었던 노력이 허무하게 끝난 것이 안쓰러웠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고. 그의 전 연인이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내가 해주겠다고. 그가 논문에 매달려 있을 때 나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자료를 찾아줬다.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의 셔츠를 다리고 구두를 닦고 면접장까지 동행했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 회식 후 취해 돌아온 날에는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밤새 간호했다. 나는 그가 나와 결혼한 이유가 내 헌신과 사랑이 마침내 그의 마음에 닿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50년을 함께 보냈다. 열정적인 로맨스는 아니었지만 꾸준한 동반자 관계였다.
우리는 크게 싸운 적도 없었다. 하지만 기억할 만한 사랑 이야기도 없었다. 돌이켜보니 나는 그의 선택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정말로 원했던 여자를 잃고 난 뒤 어쩔 수 없이 정착한 여자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나타나자 그는 망설임 없이 나를 떠났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아직 내게는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단 1초도 그를 위해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혼 소식이 퍼지자 내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내 결정을 의심하거나 말리려 들지도 않았다. 대신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 내 곁에 있어 주었다. 반면 주호는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했다. 끝없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엄마, 너무 나이가 많아서 제대로 판단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가족 망신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그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다. 승우와 주호가 없는 내 삶은 놀랍도록 단순해졌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 됐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더 이상 누구의 기호를 맞출 필요도, 누군가의 필요를 우선할 필요도 없었다. 한 달간의 평화로운 고독 끝에 나는 결심을 내렸다.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그 결심은 어느 날 오후 아파트에서 여행사 광고를 보며 불현듯 떠올랐다. 그리고 갑자기 결혼 전 엄마가 되기 전에 내가 떠올랐다. 나는 꿈이 있었다.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어디든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나는 스물을 우선했고 가족을 우선했다. 그렇게 여행에 대한 꿈은 묻히고 잊혀지고 마음 한구석에 먼지 쌓인 채로 남아있었다. 그동안 떠났던 여행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다. 승우가 가고 싶어 했던 곳, 주호가 가고 싶어 했던 곳, 그리고 그 여행에서도 나는 자유롭지 못했다. 늘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행복한지 확인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도록 하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 여행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더 고민하기 전에 나는 휴대폰을 들어 단체 여행을 예약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 나는 이번 여행이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여행이었다.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맛보고 상상조차 못했던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나와 비슷한 여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다가 결국 인생의 말년에 홀로 서게 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쓰라림에 젖어 있지 않았다. 후회도 없었다. 오히려 삶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행이 끝날 무렵 우리는 이미 서로 연락하며 지내기로 약속했다. 멋쩍은 아이 같은 은퇴 마을로 이사해 함께 황혼기를 보내자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여행 중 나는 매일 사진을 찍었다. 방문한 장소들,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친구들은 내 소식을 보고 댓글을 달았다. 그들의 댓글은 흥분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내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여행하며 웃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걱정은 사라졌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 승우가 아직도 내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올린 모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고 가끔 댓글도 남겼다. 너무 잘 지내보려서 다행이야. 하지만 내게는 그저 연극처럼 느껴졌다.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초라한 시도일 뿐이었다. 나는 그의 모든 반응을 무시했다. 그의 존재가 내 행복을 더럽히게 두고 싶지 않았다. 그가 진심이든 아니든 후회하든 아니든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행복했다. 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피로가 몰려왔지만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짐을 풀고 청소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잠시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아파트 아래층에 자주 가던 작은 카페가 있었다. 따뜻한 라떼 한 잔과 간단한 페이스트리가 여행 후 일상으로 부드럽게 돌아오는 데 딱 맞을 것 같았다. 그러나 카페 문을 열자마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눈에 들어왔다.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는 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제이씨죠. 사진보다 훨씬 낫네요. 스무가 말하던 것처럼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녀는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잘 재단된 드레스를 입고 머리와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한 모습이었다. 분명 나를 의식한 차림새였다.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나에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약간의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칭찬은 오히려 비꼬는 것처럼 들렸다. 특히 여행에서 막 돌아온 내가 지친 얼굴과 구겨진 옷차림으로 그녀와 마주했을 때는 더욱 그랬다. 그녀는 분명 유방암 말기라고 들었는데 겉으로 보기엔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칭찬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울라예요. 스무의 오랜 친구죠. 스무가 당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뵙게 된 건 처음이네요. 여행에서 막 돌아오셨다고 들었어요.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아무 표정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파울라는 내 무관심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오니 피곤하시죠? 또 그리운 마음도 들고요. 우리 나이쯤 되면 더 감상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란 게 참 길고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많잖아요. 저와 스무도 그랬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사랑했지만 장거리 연애가 너무 힘들어서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었죠. 사실 항상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그땐 너무 아파서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깊게 지었다. 그 눈빛에는 자부심과 아련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둘 다 나이도 들고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자 나는 참을 수 없이 웃음이 터졌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과거 사랑의 후회를 채우기 위해 내가 50년을 바친 내 삶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는 건가요? 내 목소리에는 분명한 비꼬미 묻어 있었다. 제이씨, 우리가 당신에게 잘못한 건 알아요. 그녀는 내 말을 듣지 못한 듯 계속 말했다. 하지만 감정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요? 몇 달 전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두려워서 스무에게 연락했죠. 그가 나를 만나러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달려왔어요. 파울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내가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하기를 기대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나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내 무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당신은 모를 거예요. 스무가 내 진단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그는 나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점점 더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래서 제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을 때 그는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모든 준비를 도맡아 했어요.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제야 스무가 지난 몇 달 동안 왜 그렇게 늦게 퇴근했는지 알 것 같았다. 모든 것이 그녀와 그들의 결혼식을 위한 준비였던 것이다. 모든 단서가 내 눈앞에 있었지만 나는 오랜 시간의 무감각에 젖어 그것을 보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내 전 남편의 사랑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모습을 더는 건들 수 없었다. 그만하세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상관도 없어요. 앞으로 당신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든 나와는 아무 관련 없으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종업원을 불러 계산을 하고 포장된 크루아상을 챙겨 집으로 향하려 했다. 이렇게 급히 가시려는 건가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파울라는 목소리에 약간의 상처를 담아 말했다. 듣기 싫으시다면 어쩔 수 없죠.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기분을 상하게 했나 보네요. 그녀의 가식적인 태도는 나를 역겹게 만들었다. 그녀가 원한다면 나도 더 이상 그녀의 기분을 배려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멈춰서 돌아섰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잠시 멈춰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치 그녀의 가식적인 태도에 종지부를 짓겠다는 듯 말했다. 파울라 씨, 한 가지 분명히 해두죠. 당신이 제게 무엇을 말하든 당신의 이야기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당신이 스무와 어떤 사랑을 나누었든 어떤 결혼식을 계획했든 그것은 당신들 둘만의 문제예요. 하지만 제게 와서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마치 제가 당신들의 관계를 축복이라도 해야 한다는 듯 행동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라면 굳이 제 앞에서 그것을 증명하려는 거죠. 당신이 스무와 결혼을 하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든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제발 저를 억지로 이 이야기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파울라는 순간 말을 잃은 듯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비쳤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태연한 척했다. 제이씨,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단지 당신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자신감과 우월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솔직한 대화요. 그건 당신의 착각이에요. 당신은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이 이겼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당신의 무대가 되어줄 생각이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그녀를 뒤로한 채 카페 문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며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가 스무와 결혼을 하든 말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 이제는 내 알 바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나 자신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피곤한 여행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내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비록 늦었지만 나는 이제야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화살을 날렸다. 파울라 씨, 너무 과장된 표정을 짓지 마세요. 제발, 당신 나이 정도면 조금은 품위를 지키는 게 어때요?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은 스무가 결혼한 걸 알면서도 제 남편을 빼앗아갔고 부끄러움도 없이 그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당신은 우리 결혼 생활에 끼어든 제3자일 뿐이에요. 그러니 당신들의 비뚤어진 사랑 이야기를 얼정으로 포장하려 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를 사랑했다면 50년이나 기다렸죠. 그 긴 시간 동안 당신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나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하고 단호했다. 카페 전체가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쏠렸다. 파울라는 입을 꾹 다물고 눈에 눈물이 맺히는 듯 보였다. 그리고는 또다시 피해자 역할로 들어가 동정을 얻으려는 모습이었다. 제이씨,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스무가 헐레벌떡 카페로 들어왔다. 그는 초조하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파울라의 눈이 부은 것을 보자마자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가장된 걱정을 내비쳤다. 그의 행동은 내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제이, 내가 화난 건 알겠지만 이건 파울라 잘못이 아니야. 그는 방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화가 난다면 나한테 풀어. 그녀를 탓하지 말라고. 나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웃음이 터질 뻔했다. 대체 이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잘못을 저지른 건 그들인데 왜 내가 모든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걸까? 그때 카페 한쪽에서 누군가가 작게 말했다. 저 사람들 최근에 온라인에서 본 적 있어. 엄청 화려한 결혼식 올리지 않았나? 카페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고 그들의 표정은 점점 바뀌어 갔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50년을 함께한 스무의 아내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여인도 아니었다. 그들에게 나는 단지 오래된 질투심 많은 여자로 보였을 뿐이었다. 그들의 속삭임은 곧 대놓고 비난으로 변했다. 저 나이에 아직도 남의 남편을 뺏으려 하다니 어쩜 저렇게 뻔뻔할까? 파울라랑 스무가 진짜 커플이지. 저 여자는 그냥 못 놓는 거야. 봐, 저렇게 공격적이니까 남편이 떠난 거지. 그들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멈출 줄 몰랐다. 이 낯선 사람들 눈에 나는 이제 가정을 파탄낸 사람으로 보였다. 스무는 그 혼란 속에 멈춰 서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무언가를 해명하려는 듯 보였지만 파울라는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다. 마치 신호라도 맞춘 듯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힘없이 승우의 품에 기대며 말했다. 승우, 나 몸이 안 좋아. 혹시 의사들이 맞았던 건 아닐까? 암 진단이 잘못된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품에 쓰러지듯 기댔다. 승우는 즉시 패닉에 빠졌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죄책감이나 나를 변호하려던 의지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는 오직 파울라만을 걱정하며 그녀를 품에 안고 외쳤다. 파울라, 정신 차려. 누군가 구급차 좀 불러줘요. 그는 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방금 전 내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던 사실도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던 것도 그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의 전부는 오직 파울라였다. 그는 그녀를 안고 급히 카페를 나섰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돕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그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구급차를 부르거나 그의 뒤를 따랐다. 나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무도 진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나는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겨우 코트를 벗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 오랜만에 눈물을 쏟아냈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울었다. 내가 낭비한 모든 세월을 위해, 내가 겪은 모욕을 위해, 그리고 이 모든 불공평함을 위해 울었다. 승우는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내팽개치고 우리가 함께한 50년을 짓밟았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겪는 스모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왜 그가 피해자인 척할 수 있는 걸까? 왜 내가, 그의 아내였던 내가 남의 남편을 빼앗으려는 여자로 몰려야 하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내가 그의 인생에 존재했던 증거조차 남아있지 않은 걸까? 이 깨달음은 나를 강타했다. 50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우리는 결혼식조차 올리지 않았다. 젊은 시절 돈이 부족했던 탓에 함께 찍은 사진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 몇 번의 이사를 거치며 그마저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우리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아들, 조세뿐이었다. 하지만 조세조차 나를 외면했다. 그는 내가 카페에서 겪은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내 휴대폰은 그의 메시지로 끊임없이 울렸지만 그 안에는 나를 걱정하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그는 오직 나를 비난했다. 엄마, 애 그렇게 했어요. 애 일을 더 악화시키려고 해요. 파울라는 엄마에게 친절하게 대했는데 애 굳이 문제를 일으켜야 했어요. 엄마 때문에 그녀가 병원에 다시 가게 될 뻔했잖아요. 그것이 나의 아들이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낳고 평생을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 그는 이제 나를 괴물이라 불렀다. 그 순간 나는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에 직면해야 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잘못된 남자와 결혼했고 잘못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50년을 허비했다.
나는 친구들에게 나를 위해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의 말도 나의 결혼 생활처럼 내 가족 안에서의 내 자리처럼 무시당하고 묻혀버렸다. 그래서 나는 노력하는 것을 멈췄다. 며칠 동안 나는 아파트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고독을 견디는 법을 배웠다. 침묵 속에서 산산조각난 나 자신을 다시 조립하려 애쓰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여행 중에 만났던 친구들, 그 짧은 시간 동안 가까워진 사람들이 어느 날 오후 불쑥 내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초췌한 모습인지 보고 깜짝 놀랐다. 눈은 퀭하고 기운은 빠져 있었으며 모든 무게에 짓눌린 듯한 내 모습을 보며 그들 모두 한결같이 격렬한 감정을 드러냈다. 어머, 친구야. 우리가 헤어진 지 겨우 일주일인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인터넷에서 뭐라 하든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진실을 알아. 그 여자는 얼굴에 거짓말이 쓰여 있어. 그리고 승우. 나이 들어서도 20대인 척 연애 영웅놀이를 하는 바보 같으니. 그리고 내 아들 말이야. 엄마를 모욕하려고 사진을 올리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들이 망설임 없이, 의심 없이 나를 옹호하는 말을 듣고 나는 결국 무너졌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압도당해서였다.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보다 한 달 남짓 알고 지낸 이 친구들이 나를 더 믿어준다는 사실에 눈물이 잦아들고 숨이 고르게 되자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모든 불공평함, 모든 배신, 내가 한 번도 감사받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 모든 이야기를 끝내고 나니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짐이 마침내 벗겨진 듯했다. 나는 얼굴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허리를 곧게 폈다. 승우는 이제 됐어. 내 목소리에는 새로운 가벼움이 묻어 있었다. 그가 파울라랑 살든 말든 상관없어. 그가 무릎 꿇고 빌어도 다시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조세, 그 배은망덕한 녀석. 파울라를 엄마로 모시고 싶다면 모셔. 나도 이제 그에게 끝이야. 친구들은 안도한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우리는 내가 이걸 놓지 못할까 봐 걱정했어.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던 것 같네. 다른 친구가 말을 이었다. 그런 패배자들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 얘기를 하자. 은퇴 후 같이 살기로 했던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바깥에는 며칠 동안 머물렀던 회색 구름이 마침내 걷히기 시작했다. 내 아파트 창문으로 따스하고 황금빛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안에서는 오랜만에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단지 은퇴 후의 집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음 여행에 대해서도. 아직 세상에는 내가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이번엔 나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그런데 승우의 삶은 정반대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우리의 이혼이 최종 확정되자마자 파울라는 지체 없이 승우의 집으로 이사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조세는 파울라의 세련된 태도에 매료되어 그녀를 두 번째 어머니로 대했고 그녀가 나보다 우아하고 품이 있으며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승우는 여전히 그들만의 로맨스 환상에 빠져 그녀를 끝없이 애지중지했다. 하지만 환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현실이 그들에게 닥쳐왔다. 내가 집에 없으니 아무도 요리하거나 청소하거나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다. 조세는 돈을 아끼기 위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지 않았고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도 꺼렸다. 결국 그는 파울라에게 은근히 암시했다. 집안일은 집안의 여자가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파울라는 그들의 인정을 얻고 싶어서 잠시 노력했다. 요리도 해보고 청소도 하고 심지어 조세의 아이도 돌보려 했다. 하지만 파울라는 가정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왔지 남을 돌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배우려는 의지도 집안일을 할 인내심도 없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그녀가 만든 음식은 싱겁거나 타버리거나 심지어 덜 익어 위험할 정도였다. 일주일 만에 스무와 조세는 몇 킬로그램씩 살이 빠졌고 한 번은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뻔했다. 빨래는 세탁기 안에 젖은 채로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방치되었다. 결국 옷은 신내가 나서 다시 세탁해야 했다. 아이 돌보기는 더 심각했다. 그녀는 TV를 보는데 더 관심이 많았고 작은 제이콥이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거나 울다가 목이 쉴 때까지 울어도 소파에 앉아 무심히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밤에 일어났다. 파울라는 제이콥의 분유를 끓는 물로 준비했지만 시키지 않은 채 아이에게 먹였다. 아이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온 가족은 응급실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그 순간 조세는 폭발했다. 넌 일도 안 하고 돈도 벌지 않고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잖아. 대체 내가 뭘 잘한다는 거야? 그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소리쳤다. 파울라는 이미 끝없는 집안일과 불만에 지쳐 있었고 그녀도 폭발했다. 그래, 이제 내 잘못이라는 거야. 내가 어른이면서도 가사 도우미 하나 고용하지 못할 만큼 제재한 건 생각 안 해. 그리고 기억해도 난 내 아버지의 아내야. 이 집의 하녀가 아니라고. 조세는 완전히 격분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아내라고. 넌 단지 늙어빠진 첩일 뿐이야. 이 집에 억지로 들어온 주제에 너랑 우리 아버지는 법적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넌 우리 가족도 아니야. 파울라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다. 가족. 이제 와서 가족이 중요해. 내가 내 엄마를 쫓아낼 땐 어디 있었어. 뭐야. 이제 와서 후회라도 되는 거야. 내가 그녀한테 돌아가라고 빌고 싶어지는 거야. 그녀는 스무의 팔을 붙잡고 도움을 청했지만 스무는 피곤하고 지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양쪽의 싸움을 지켜볼 뿐이었다. 조세는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그는 나를 찾아냈다. 내가 페르난도와 춤을 추며 웃고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엄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는 소리치며 다가와 페르난도를 밀쳐내고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집은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엄마는 여기서 낯선 남자랑 춤이나 추고 계시다니. 나는 그를 무시하고 페르난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옆으로 걸어갔다. 정말 죄송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페르난도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필요하면 바로 옆에 있을게요. 조세는 내가 그의 짜증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 붙었다. 엄마, 이제 젊은 것도 아니잖아요. 혼자 사는 것도 위험한데 은퇴 후 집에 간다니 말도 안 돼요. 자기 집만큼 편한 곳은 없어요. 지금 당장 데리러 왔으니까 같이 가요. 큰 저녁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매일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데려오라고 부탁해요. 그냥 오해였던 거예요. 두 분이 대화만 나누면 돼요. 부부싸움은 원래 다 그런 거잖아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내 신경을 긁었다. 그만해, 조세.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목소리 듣느라 귀가 아파. 그가 반박하려는 순간 내 친구들이 도착했다. 내 곁을 지켜준 소중한 친구들, 나와 함께 모든 것을 건져낸 그들. 그들은 나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조세를 보자마자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그들의 따뜻함은 날카로운 비꼼으로 바뀌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어떤 바람이 불어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까?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엄마가 예전에 그렇게 부탁했을 땐 모른 척하더니 기적이네. 그들은 나를 대신해 복수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맞아.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난 것 같네. 정말 무섭다. 내 말에 조세의 얼굴은 어두워졌지만 친구들은 멈추지 않았다. 잊지 말자고. 엄마를 집에서 내쫓은 건 너였잖아.
그리고 그 집을 파괴한 여자를 집에 들인 것도 너였고. 그런데 이제 와서 기어들어와. 웃기네. 내 엄마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 우리도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내 엄마는 지금이 훨씬 행복해 보여. 예전처럼 너희 집에서 하늘처럼 살던 때보다 훨씬 더.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도 부족해. 엄마는 지금 완전히 황홀해하고 있어. 반면 너희 집은 산산조각 나고 있지. 누가 봐도 내가 엄마 없이 더 불행해 보이는데 질투라도 나는 거야. 그들은 웃었고 나도 그들과 함께 웃었다. 정말 웃겼다. 나는 그 집에서 수십 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그 집을 떠나는 순간 내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자유를 얻었고 평화를 찾았으며 행복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들, 승우, 조세, 파울라는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 조세는 입을 열었다가 망설이며 말을 삼켰다. 그는 자존심을 억누르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파울라는 떠났어요. 내가 쫓아냈어요.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돌아가지 않아. 조세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연극이었다. 또 다른 연극. 그리고 나는 그 연극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내 친구들은 한숨을 쉬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내 팔을 잡고 나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가자. 이런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춤추러 가자. 나는 주저없이 그들을 따라갔다. 왜냐하면 진실은 승우와 조세가 파울라를 보호하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그들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했다. 우리가 막 떠나려는 순간 조세의 전화가 울렸다. 소피아였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조세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전화기는 바닥에 부딪혀 깨질 듯한 소리를 냈다. 조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몸은 얼어붙은 듯했다. 끔찍한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제이콥은 아니겠지. 내 손자는 이 모든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조세와 어떤 관계에 있든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기길 바라지 않는다. 조세, 대답해. 무슨 일이야? 제이콥이야. 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다. 필요하다면 그를 흔들어서라도 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내가 몇 번을 물어도 그는 멍한 상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온몸이 떨렸고 깊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엄마, 제발 병원에 같이 가주세요. 아빠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빠가 뇌졸 중에 걸렸어요. 상태가 이렇게요. 의사가 말하길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 순간 아무리 많은 원망과 분노가 쌓여 있었더라도 내 마음은 잠시 흔들렸다. 나는 그의 곁에서 반세기를 보냈다. 그가 나를 상처 입히고 내가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때 공유했던 시간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갈등했다. 가야 할까? 아니면 신경 쓰지 말아야 할까? 내 친구들은 내 망설임을 눈치채고 다가왔다.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레베카, 가고 싶다면 가. 내가 그를 잊었다고 해도 50년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잖아. 맞아. 내가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 보는 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삶을 바꾸진 않아. 하지만 가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그들은 옳았다. 나는 이 일을 승우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세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나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50년의 결혼 생활은 아무리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더라도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무언가, 가족에 가까운 감정이 있었다. 공유했던 세월의 무게가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반면 조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움켜쥔 채 흐느끼며 반복해서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빠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순간 소피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녀의 좌절감이 터져 나왔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뻔하지 않아요? 그 여자 때문이에요. 그 여자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내 속이 뒤틀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 말해봐. 소피아는 비웃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는 그 여자가 얼마나 끔찍한지 전혀 모르시죠. 그녀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고 설명을 시작했다. 우리가 그녀를 쫓아냈을 때 며칠 동안 사라졌었어요. 우린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갑자기 어떤 나이 든 남자를 데리고 나타나서는 아빠 앞에서 그를 자랑하듯 데리고 왔어요. 아빠는 분노했어요. 그녀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오늘 그녀가 또 돌아왔어요. 머리는 엉망이고 완전히 미쳐 보였어요. 제가 그때 집에 있었는데 이건 그들 둘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냥 2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소피아는 말을 멈추고 침을 삼켰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화해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요. 하지만 아빠는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협박했어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요. 소피아의 손이 떨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아래층으로 내려가 그녀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의 언성이 높아지더니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아빠는 소피아의 목소리가 끊겼다. 아빠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사가 말하길 뇌졸중 때문이라고 했어요. 조세는 분노로 몸을 떨며 벌떡 일어났다. 그 여자, 내가 직접 찾아낼 거야.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소피아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기 남아서 아빠가 깨어나길 기다려야 해요. 나는 다시 병실 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기계에 연결된 채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스무의 모습. 나는 길게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연민인가, 원망인가, 아니면 마침내 찾아온 해방감인가. 그때 갑자기 의사가 급히 병실에서 나와 말했다. 여기 레베카 씨 계십니까? 환자가 계속 레베카 씨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접니다. 빨리 와주셔야 합니다. 그는 다급하게 말했다. 방금 의식을 되찾았지만 상태가 매우 이독합니다. 계속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마지막 한 번. 나는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만나고 영원히 끝내자. 나는 병실로 들어갔다. 승우는 힘겹게 손을 들어 나를 향해 뻗으려 했지만 그의 몸은 너무 약해서 그저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레베카, 아졌구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다시는 나를 보고 싶지 않을 줄 알았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앞 테이블로 걸어가 따뜻한 물을 따라주려고 했다. 아니야. 그는 고개를 약하게 저었다. 이제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널 실패하게 만들었어. 그의 주름진 밤을 따라 눈물이 흘렀다. 레베카, 이 모든 시간 동안 난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난 눈이 멀었었고 이기적이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도 못했어. 너무 늦어버렸어. 그는 흐느꼈다. 나는 컵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필요는 없었다. 승우,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 용서를 원하겠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의 입술이 떨렸고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당신은 내 인생의 50년을 낭비했어.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겠어? 그는 침묵했다. 천천히 그의 표정은 자신의 죄책감의 무게 아래 무너졌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아. 그저 우리는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가길 바랄 뿐이야. 나는 덧붙였다. 파울라가 당신을 파괴해서 당신은 회복에 집중하고 그녀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 그리고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내 삶에서 처음으로 나는 행복해.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내 얼굴의 미소는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다. 승우도 그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병실을 나가려 했다. 레베카. 그가 불렀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레베카, 다음 생이 있다면 나와 다시 결혼해 줄래? 나는 거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 다음 생에서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당신처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 말고. 승우는 부서진 듯한 기침을 내뱉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이미 떠났다는 것을. 병원을 떠나는 길에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가벼움을 느꼈다. 오랫동안 나는 과거의 무게에 묶여 있었다. 내게서 더 많은 것을 앗아간 결혼 생활. 사랑보다 편리함을 선택한 아들. 그리고 결코 내 것 같지 않았던 삶에. 하지만 이제 나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자유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시는 어떤 남자도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두지 말자. 나는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는 새로운 장소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만끽하며 지냈다. 로마에서는 고대의 콜로세움을 거닐며 오래전 사라진 문명들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그곳의 역사의 무게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산토리니에서는 에게에로 녹아드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황금빛과 진홍빛으로 물들었고 우리는 작은 가족 경영 와이너리에서 나온 상쾌한 화이트 와인을 홀짝이며 그 광경을 즐겼다. 파리에서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거리에서 벗어난 작은 카페에 앉아 가장 풍미 넘치는 페이스트리를 맛보았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추억, 지나간 사랑, 잃어버린 꿈,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만들어가는 멋진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누었다. 그 모든 순간을 나는 기록했다. 휴대폰에는 사진이 가득 찼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은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설렘으로 눈을 뜨는 삶. 행복하기 위해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삶. 그리고 조용한 순간들. 물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거나 에펠탑의 불빛 아래 서 있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단지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평화를 찾았다. 몇 달이 지나면서 친구들과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단순한 여행 동반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사랑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를 찾아왔다. 페르난도와 나는 그날 댄스홀에서의 만남 이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는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이번에는 친구가 아닌 조금 더 특별한 무언가로. 몇십 년 만에 나는 다시 감정을 느끼도록 내 자신을 허락했다. 그는 참을성 있고 친절했으며 승우와는 달랐다. 그는 한 번도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춤을 추었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사랑은 다시 내 삶에 스며들었다.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와 개성 그리고 상호 존중을 축하하는 사랑이었다.
어느 저녁, 내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던 중, 그가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행복한가요? 나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다. 나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결국에는 더 큰 무언가를 얻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